숫자를 보면 2,600명 조합원 중에는 각 분야별로 거의 모든 분야의 직업을 갖고 계셔서 그분들이 아마 다 모이시면 가난만 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잠수함도 조립해서 나오실 겁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를 담당하시면. 그런데 묘하게도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만 오면 이상스럽게도 얘기를 해도 남의 일처럼 듣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직 그 정도의 피해는 봐도 아직 여력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고통도 따르고 희생도 따를 겁니다. 근데 아무렴 돈이 들어가는 희생만큼 크겠습니까? 결국 시정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는 신길 7구역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작년 초였습니다. 거기는 1년 만에 이제 비로소 조합원들이 의식이 깨서 이제 제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7월 9일날 이번에 해임총회를 한답니다. 그저께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본인들이 총회를 하려 했는데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가처분을 해서 결국은 해임을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직무대행자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거기도 한 1년 걸렸습니다. 물론 1년 동안에 앞에 계신 분들의 희생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작년 7월에 처음 그분들을 만나뵙고 처음 꺼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져서 재개발 조합원이 되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끝내놓고 나서 다음에는 제발 현생에서 남은 생이라도 덕을 열심히 쌓아서 내 생에는 반드시 조합 임원으로 환생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죄를 졌는지 여러분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합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었고 왜 그 죄를 내가 어디서 졌길래 지금 와서 그 일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지 조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올해죠. 올해 5월 30일날 여러분들도 많은 언론에 보도됐던 그 관리처분 총회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비를 우선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하는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비싼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별로 안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00원이면 될 걸 시장에서 2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하면 굳이 그것까지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비싼 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니까 설계비가 78억, 비싼지 안 비싼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감리비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감리비가 160억 돼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조합원들 중에도 뭐 감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리비가 어쩌다가 설계비보다 더블 이상 올라가게 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다만 어느 날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사업비를 봤더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리비가 설계비보다는 쌌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의 기준점을 제가 잡지 않고 상호 비교만 해보겠습니다. 설계비가 78억인데 감리비가 160억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죠?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싼 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가다 보니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34억 6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지해야 될 곳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일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34억이나 주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여러분 조합을 위해서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입니다. 이 망할 놈의 제도는 2003년 7월 1일 날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생겨났는데 저는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몹쓸 정책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이 법 시행과 함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를 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제한을 둬서 들어오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감독도 있어야 되고 도덕적인 그런 정도의 의무를 부과했어야 됩니다. 물론 법률에는 시답지 않은 의무가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여러분 조합을 하고 있는 이 업체가 제대로 했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이 업체에 물어보셨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용역비가 34억 이상이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식인가 조건공사, 공사비네요. 건축시설공사 8,489억 돼 있네요. 작은 돈 아닙니다.
사업시행 인가조건공사가 있는데 230억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238억이. 대부분의 공사계약서를 쓸 때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설계업체 아까 78억이나 줬던 그 설계업체에서 이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설계 도면을 그리면 그걸 근거로 도로부터 시작해서 공원, 부대 복리시설까지를 포함해서 주택 건축물만 지어서 여러분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설계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사업이나 사업시행 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 대부분은 여러분이 도급공사로 공사를 맡기실 겁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띄어서 맡길 때는 여러분이 직접 발주자로서 공종별 계약을 하거나 단가 계약을 하면 따로따로 맡기지만 도급계약을 하면 전체를 알아서 해달라고 되게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급계약서에도 사업시행 인가 조건 공사비 안 한다. 건축허가 받은 대로 일단 공사를 다 해달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런데 어쩌다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라는 걸 따로 뽑아놓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 사업시행 인가가 한꺼번에 안 돼. 거기서 일부를 띄어서 이것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입니까? 전체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죠. 전체를 보고 사업시행 인가를 냈는데 언제부턴가 이걸 한쪽을 꼭 띄서 이거는 사업시행 조건 공사비는 제외 이렇게 여러분 저기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인데 이것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도 우습습니다. 어법상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주면 혹시 이익이 안 될까봐 찢어 나눴을까요? 그 사연은 여러분이 이 다음에 밝혀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 건축공사비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단지 내에 있는 부대시설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43억 따로 띄었네요. 그러니까 도급을 주면서 왜 따로 띄는지 그 사연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따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작물 이설 및 폐관비용 32억 3,800 재밌습니다. 어느 조합에나 있는 공통사항입니다. 다른 조합도 오셨다 하니까 보십시오. 자, 지작물이라고 하면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수목, 나무 뭐 이런 걸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토지나 건물이나 나무 같은 걸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하기에는 토지는 왜 지작물이냐? 아니 내가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는데 왜 지작물이라는 표현을 쓸까 하면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단지 내 주택단지 내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을 때 동의서를 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도 청구를 해서 아마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사업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가 되는 토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도 지작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지작물이라는 의미를 수도, 전기, 가스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가스 고급 시설들요. 전기시설, 수도 공급시설 왜 이렇게 말을 바꿨는지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건축물에 부착된 하나의 종물일 뿐입니다. 부착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지작물인데 어디서 그것만 뚝 띄어서 지작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장난하자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가 같이 주된 건물을 철거할 때 다 떨어져 나갈 것들인데 그것만 띄어서 아까 제가 사업시행 인가 조건 공사비는 제외 이런 말 이상한 말 쓴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시행 인가는 전체 단지를 향해서 놨는데 이 중에는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살 아파트가 있고 뭐 유치원도 있고 뭐 모든 부대 복리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분을 도로나 공원만 딱 띄어서 사업시행 인가 조건 공사비랍니다. 사업시행 인가 조건은 모든 거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이 아닙니다. 자, 지작물이 모든 걸 지작물이라고 하는데 왜 이것만 띄어서 지작물이라고 표현하는지는 공사를 좀 다시 빼서 해먹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작물은 그래서 처리하는 방법이 수용하거나 취득이죠. 강제 수용하거나 취득을 합니다. 매도 청구해서.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합니다. 그래야 새 집을 짓죠. 그 다음에 수목 같은 경우는 이게 쓸만한 나무 같으면 쓸모없는 나무면 비해서 버리면 되고요. 철거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합니다. 다른 데 옮겨 심었다가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 단지 조정되는 이 나무를 쓸만하니까 우리가 다시 쓰자.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처리하는 방법은 수용하거나 취득하거나 말이죠.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설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작물이라는 얘기 나와서 큰 틀에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래야 이해가 갈 겁니다. 왜 그런데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토지 건물 수목 중에 건물에 부착되어 있던 수도, 전기, 가스관을 왜 지작물이라고 이들이 표현했는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철거하면 자동적으로 옆에 부착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같이 떨어져 나와서 철거를 하고, 사실은 여러분이 건물 철거비만 주면 나머지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것들입니다. 수도나 수도관, 전기관, 전기 배선 같은 거, 가스관 등 이런 것들은, 그리고 건물 속에 들어있던 철근,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생산이 됩니다. 건물을 철거할 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고철이라고 하면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교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누구 거냐? 여러분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100원이 들어갔으면 철거하고 남은 부산물이 10원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할 때도 100원이라는 지출을 잡아야 하는가 하면 그 매각된 고철 매각대금 10원을 다시 수익금으로 잡아야 됩니다. 여기 공무원 하신 분들 계시죠? 혹시 기술파트에서 공사 반주 같은 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든 국가기관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 국가기관 아니라도 개인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건물을 부시고 새 건물을 지으면 반드시 철거비가 비용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고재 수입금, 그래서 고철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또 잡습니다. 철거비 100원이 나갔으면 10원의 그 철거 결과로 인해서 고철이 나와서 그 고철을 판매해서 들어온 수익금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개 고재 수익금이라고 합니다. 회계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만 오면 어떤 일인지 이놈이 수입이 발생한 사실은 없고요. 횡령을 합니다. 철거 비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고철이 시장에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가져갔나요? 앞으로 왜 여러분 사업계획서에 고철 매각 수입이 없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 주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처분되는 것까지는 참아봅시다. 어차피 여러분은 당하기로 하고 재건축 시작한 분들입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랬는데 왜 여기에 비용이 별도로 나가야 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것도 억울한데 이것을 철거하는데 별도로 철거를 한답니다. 자, 건축물을 빼고, 건축물 철거를 빼고 수도나 가스나 전기만 따로 철거할 수 있는 재주를 가졌습니까? 따로 철거하는 걸 보셨나요? 내일 모레 장비가 와서 건축물을 빼내는데 그 전에 수도, 전기, 가스를 철거를 따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만 놔두고 수도관 건물 속에 있는 거 빼내고 가스관도 빼내고 전기도 빼내고 얼마나 힘든 작업이겠습니까? 부시면 저절로 나올 걸. 그런데 따로 철거를 한답니다. 언제부턴가? 2009년도부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2008년도까지는 이따위 사업비는 없었습니다. 재개발에. 그 이유까지 설명하려면 좀 설명할까요? 자, 2005년도 1월달에 용산 사태가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용산 사태가 나서 H건설이 철거회사가 조합원들과 붙여서 참사가 났죠. 왜 그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미친 짓을 한두 번 봤어야죠. 어쨌든 많은 희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얘기가 대책이 뭐였냐면 앞으로 철거회사가 세입자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함부로 조합원을 내쫓거나 충돌하지 못하게 하자. 이래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법을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시공사로 하여금 철거를 하게 하면 아무래도 시공사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 폭력적으로 충돌하거나 주민들과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소문이 시장에 싹 이미 2009년도에 났습니다. 가장 긴장했던 건 철거회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우리의 화려한 날은 갔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의 재건축 시장에서는 평당 20만원 30만원 철거비를 받아 먹었는데, 그리고 고철도 우리가 팔아 먹었었는데 아무도 그거 갖고 시비를 안 했는데 이제는
대형 시공사가 들어와서 철거를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도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위기감이 이제 철거회사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용산사태 직후에 그런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바꾼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아차 큰일 났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먹잇감이 무엇이냐, 그때 머리 좋게 만들어낸 게 뭐냐면 수도 철거, 수도관 철거, 전기 철거, 가스관 철거, 요즘은 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생겼는데 통신선 철거. 자, 따지고 보니까 선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전기만 있는 게 아니라 통신선도 있단 말입니다. 요걸 또 따로 뺍니다. 자, 건물을 하나를 놓고 해체하는데 통신선 따로 뽑고 전기선 따로 구분해서 뽑고 회사가 다릅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이런 거는 철거시에 여러분같이 정비사업을 철거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따로 구분 철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럴 때는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때 쓰느냐,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 보셨을 겁니다. 이 점포를 만약에 이 강당을 나이트클럽으로 만들고 싶다, 여기에 스테이지가 들고 이게 뭐 음식 만드는 주방이 들어간다 그러면 벽은 놔두고 실내 인테리어 뜯고 것처럼 전기도 그거에 맞게 배선하고 수도관도 이쪽으로 뽑아야 될 것이고 하면 건물 손 건드리지 말고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때는 수도, 전기, 가스를 회사가 따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철거업체가 인테리어 하기 전에 다 부시고 기존의 배선 다시 하고 수도관 배선 다시 하고 전기 배선 다시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걸 부분 철거할 때는 수도, 전기, 가스만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놔두고. 근데 여러분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부시고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 철거는 완철보다 훨씬 단가가 비쌉니다.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정비사업에서 이런 철거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한 사람이 하면 돈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세 개 업체가 따로 합니다. 수도 철거기 따로, 가스관 따로, 전기 따로 합니다. 통신선도 따로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면 통신선은 못 본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이 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철거회사 합니다. 왜냐하면 또라이가 아니란 그것만 따로 못 뽑는단 말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건물을 철거하면 자동으로 튀어나올 걸 어떻게 내일 모레 장비가 철거할 거면 그것만 뽑겠다고 따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철거회사가 일괄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만 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아 먹으려면 그릇이 하나씩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릇을 따로 만든 겁니다. 2009년도 이후에요. 철거업체의 생존 전략으로 이제는 시공사에서 받으면 평당 10만원도 안 주려고 할 거다. 시공사는 전문가니까요. 철거하는데 얼마 든다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에서 철거를 했던 업체들은 사실상 저는 철거업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철거하겠다는 사람은 자체 장비가 없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도 없는 회사 많습니다. 이걸 따다가 다른 데다 하도급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약만 따고 실제 철거하는 놈 따로 있습니다. 장비 가진 놈들. 이게 무슨 철거회사입니까? 철거 중개하는 회사지. 그래서 내가 20만원을 받았으면 다른 데 10만원 받아도 충분하고 나는 중간에 10만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주면, 시공사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10만원 해 그러면 장비 갖고 진짜 철거할 사람 외에는 임차내봐 이 가격에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정상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거회사가 생존 전략으로 만든 게 수도관, 전기, 가스 따로 철거하는 것처럼 만들었고, 그때부터 전체 지작물이라는 게 그렇게 종류가 많은데 넓은 개념을 담고 있는데 건물에 부착된 수도나 전기, 가스를 갑자기 지작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지작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걸 지작물 이설비라고 했던, 지작물은 뭐라고 써있나요? 이설비 폐관비용. 자, 이설이란 말 뭡니까? 이전 설치가 이설 아닙니까? 헌 수도관을 이설해서 다시 쓰는 거 보셨습니까? 가스관 다시 이설해 쓰나요? 그러니까 말도 아예 앞뒤 어법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전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어디 이설을 하나요? 어느 지역에서 헌 수도관 갖다 다시 배관하고 있습니까? 보초로 다 팔 거면서. 그리고 수도사업소나 가스사업소에서는 아직 이 수도관이나 전기를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권자라고 합니다. 시설물이 관리권자들이 아직 이게 10년을 보고 설치를 했는데 가스관이 수명이 10년이다. 근데
근데 5년 전에 설치했더니 이 사람들이 재건축하겠다고 이걸 부시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사람들 겁니다. 사업소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수공사한다고 따로 돈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이라는 잔존기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재건축하는 바람에 이 가스 사업소에서는 손해 아닙니다. 손해 아니겠습니까? 5년을 더 수명이 남아있는데 여러분은 수도하고 그렇다고 자기가 같이 갖다 쓸 것도 아니고 재생할 것도 아니고 고철로 팔 텐데 그래서 5년간의 잔존 가치를 여러분에게 부과를 시킵니다. 잔존 가치를 반드시 부과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이 돈이 이 돈대로 물어줬는데 그러고 여러분 고철로 파는데 그 고철값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의 이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철 수입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다만 폐관 비용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대별로 이사를 하실 때마다 이제 보면 한 군데 이사하면 수도 꼭지 잠그고 수도 계량기 떼어내고 가스 계량기 떼어내고 가스 더 이상 공급 안 되게 잠그고 전기 차단 조치하고 전기 계량기 떼어갑니다. 각 계량기는 그 시설 관리권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계량기 돈 주고 산 적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사 가겠다고 다 떼어갑니다.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 전기 가스를 따로 철거하겠다는 놈들이 마치 자기 계약서에 보면 자기들이 그거 띄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안 띱니다. 지가 아니라서. 오히려 자기들이 철거하다 실수로 이걸 부셔드리면 그쪽에다가 계량기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철거회사가. 자기들이 떼는 작업이 아닙니다. 관리권자 주인이 떼간다고요. 주인이 공짜로 갖다 놨듯이 주인이 떼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마치 이것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억지로 내가 뭐를 한다는 표현을 해야 용역비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계약서에는 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폐관을 할 때는 그래서 세대별 폐관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은 재건축이니까 만약에 101동이 다 이사를 했다. 101동에 들어오는 메인관을 잠궈야 될 거 아닙니까? 각 세대별로는 가스고 수도고 다 잠겼는데 그대로 부시면 주된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된관이 세대별로 찢어진 거 말고. 근데 여기는 잘라줘야만이 잘라서 막아줘야 여기는 철거해도 가스나 수도가 안 터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부수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철거회사가 당연히 부담을 하고 철거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이니까요. 돈이 또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수도관 같으면 몇 미리 관이냐에 따라서 뭐 500만원 들어가는 공사도 있고 관이 크면 더 들어가기도 하고 관이 작으면 뭐 한 300만원에 막을 수 있기도 하고 자르고 철판되고 용접해서 붙여버리는 작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작업은 철거하기도 부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 수준을 주기에는 비용도 얼마 안 되고 따로 하지 않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도배를 하는 업자가 칩시다. 우리 집 도배를 누구한테가 업자한테 저한테 맡겼으면 어느 고객이 맡기면 가서 보니까 뒷벽을 도배를 하려고 보니 장롱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장정이 한두 명이 와서 장롱을 옮겼다가 도배 끝나면 장롱을 다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견적서에다 그 두 사람 부르는 값을 따로 넣습니까? 그냥 하잖아요. 도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일 뿐이니까요. 그러듯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작업 정도는 옛날에 철거회사가 그냥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게 많다 개수가. 근데 철거비가 너무 짜다 이러면 이 비용을 따로 넣긴 하겠죠. 아직 관 막을 것만 해도 철거는 자 평당 그만은 그 정도만 합니다. 그러나 철거하려면 관을 지금 수십 개를 막아야 되는데 요 비용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따로 비용을 주십시오 한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져가는 철거 비용은 고철값도 자기들 가져갈 텐데 고철도 여러분 수익금이 없습니다. 지금 고철값만으로도 이거는 막고도 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폐관 비용을 따로 30몇 억을 잡아놨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수도, 전기, 가스, 통신과 철거한다라고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거 다 고철이라서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들 수입이라. 철거되는 순간 이게 튀어나오는 순간 다 돈입니다. 제가 철거업자들한테 너희들이 해먹을 만큼 앞으로도 철거 회사에서 무슨 허위 사업들을 만들었는지 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올 텐데 다 해먹었는데 왜 이거는 안 해먹냐라고 제가 지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다. 창틀 철거. 그거 따로 뽑지 그러냐. 창호 틀려. 전기도 따로 뽑는 놈들인데. 근데 창틀도 언젠가 제가 하도 떠들어가서 이제 안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딱 아무리 건물을 이제 해부를 해봐도 남은 게 딱 하나 있으면 창틀을 따로 분리 안 한 것만 남았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안 억울하시죠, 별로?